그 다음에 전환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통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전환권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상환전환 우선주의 성격이 과연 이게 그럼 부채나 자본이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고 이거는 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뭐 신보나 기보한테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죠. 국가 프로그램에 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팁스 프로그램 같은 데 선정되고 싶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자본 부채 비율이 뭐 1000% 미만, 자본 부채 비율 700% 미만인 스타트업한테만 최소 자격 요건을 주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뭐냐면 부채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국가 보조금, 정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보 기보 사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나 이런 거에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자, 상환전환 우선주가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상환권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채 비율이 무조건 낮아야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환전환 우선주로 우리가 1억 원이나 1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게 부채로 잡히면 부채 비율이 무진장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부채냐 자본이냐가 굉장히 대립이 있어요. 근데 아까 상환권 왜 대립이 있냐면 상환권은요. 예금한 거 같잖아요. 내가 1억 원 투자하고 5억 원 투자했는데 투자자가 야, 몇 년 후에 상환해. 이거는 야, 채무 같은 느낌이죠.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부채 같아요. 근데 우리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거든요. 자본이에요. 주식은. 그럼 과연 상환전환 우선주는 부채냐 자본이냐 문제가 있는데 이 상장 기업은요. KIFRS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상환전환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상환권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상장 회사들은 대부분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회사는 대부분 상장회사는 KIFRS를 따르기 때문에 부채로 봐요. 근데 비상장 기업은 대부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상환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당연히 비상장 회사일 거고 이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받더라도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의뢰인이 저한테 와서 비상장 기업이지만 KIFRS로 회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오더니 우리 회사는 글로벌하게 진출해야 된다. 우리 회사는 막 전 세계에 진출할 거고 일단은 바로 좀만 잘 되면은 바로 실리콘밸리도 날아갈 거고 샌프란시스코 갈 거고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도 갈 거다 하면서 이런 회사일수록 처음부터 회계를 잘해야 돼서 KIFRS로 할 건데요? 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서 딱 회계 처리를 하면요. 상환전환 우선주를 투자 받는 순간 그게 부채가 돼요. 부채가 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 같은데 신청 자격 요건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 회사가 상환전환 우선주를 투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보조금을 못 받다가 결국에는 기업 회계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계약서를 단계별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 계약 그럼 어려우니까 최소한 이 강의를 듣고 남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계약은 회사가 주식 발행하면 투자자가 인수하고 돈을 주고 인수하는 건데 이해관계에는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함돼야 되고 보통 주식은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상환권과 전환권이 있고 우선권이 있어. 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 여기까지 됐는데 너 니네 회사한테 투자하고 싶은데 니네 회사 상태가 어떤데? 투자할 만한 상태가 맞아? 니네 회사 투자할 정도로 괜찮은 회사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내용을 계약서에 투자자는 끼고 싶어 해요. 즉 뭐냐면 지금부터 자 투자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끼는 거예요. 하나는 선행 조건이라 그래서 투자금 내가 너한테 돈을 넣어줄 때 전까지 니네 회사 반드시 받아야 될 인허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니네 회사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면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해서 투자금을 투자자가 내기 전까지 반드시 이것저것을 해라고 하는 선행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선행 조건 만족했어? 근데 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야 대표이사, 이사 당신들 니네 회사에 자본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소송 걸려있는 게 뭐가 있고 특허는 뭐가 있는지 다 나한테 말해줘.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진실하다라는 걸 보장해줘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요. 그게 진술과 보장 조항이에요. 자, 그래서 선행 조건의 예시예요. 보험 계약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이행했을 걸, 그 다음에 진술과 보장이 정확할 것, 그 다음 쭉 보면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했을 것, 제3자의 동의를 획득할 것,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회사 내부 절차를 다 이행했을 것, 그 다음에 뭐 쭉 이런 거. 그러니까 즉 내가 투자금 넣기 전에 본 투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금을 넣고 내가 주식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다 처리해 놔 라는 게 선행 조건이에요. 아까 인허가 같은 거 많이 넣어요. 인허가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제가 에어비앤비하고 유사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 스타트업에. 근데 에어비앤비가 사실 인허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 사업이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이 한국에서 적법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될 인허가를 다 받아. 그걸 다 선행적으로 받는 걸 조건을 내가 돈을 넣을게 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나는 너가 선행 조건을 위반했으니까 난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 유리하고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인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해 가시죠? 진술과 보장은 이런 거예요. 회사나 이해관계인, 즉 임원들의 현재 상황을 진술하고 보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영어로 랩 워런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피투자 회사, 즉 스타트업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진술과 보장하거나 자본, 자산, 부채, 재무제표, 관계사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거나 현재 걸려있는 소송이나 현재 위반하고 있는 법령 위반 규제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보장해야 되고 세금, 체납, 보험 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설명해야 되고 현재 주주 명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보장하면 나중에 다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임원 개인들, 이해관계인들이 100% 연대 책임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진술과 보장에 대한 책임은 진술과 보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투자자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스타트업만 투자자한테 손해배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 대표님들, 임원님들, 이사님들, 주요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재산을 털어서 보상해줘야 돼요. 배상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요. 제가 했던 사례인데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데 어떤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소송이 생각보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잘 끝날 것 같아요. 뭐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송이 만약에 2심이었어요. 근데 1심 때 이겼어, 우리가. 그 2심도 이기겠지. 라고 해서 투자자한테 야, 이거 2심 웬만하면 이길 것 같고 그냥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아까 우리 진술과 보장 여기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요. 현재 회사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소송은 뭐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투자자도 그래. 니네 회사에 지금 이 소송이 있지.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스타트업도 또는 여러분 임원들도 그래. 이거 뭐 크게 중요하겠어라고 해서 그런 소송 없음이라고 하고 넘어갔다고 쳐요.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넘어갔는데 갑자기 판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더니 이게 후폭풍이 있어서 회사가 망할 정도의 후폭풍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투자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이렇게 중요한 소송이 있었으면 진술과 보장 때 있었다고 적었어야지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 다 돈 내놔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야, 너도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 이 소송 걸려있는 거 알고 있었고 이 소송 사실 너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다 같이 넘어간 거 아니야?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재판에 갔어요. 재판에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밑에 대법원 판례인데 사건 번호가 2012라고 되어 있고 판결 선고는 2015년에 됐죠. 대법원에서 3년 넘게 이 소송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진수가 보장을 하긴 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걸 투자자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허위로 서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허위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때 투자자 너도 알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더라도 너가 일단 허위로 진술하고 보장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한 투자자의 입장이 맞는 건지 이거를 대법원에서도 너무너무 판단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갖고 있었는데 결론은 누가 이길까요? 결론은 투자자가 이겨요. 내가 그런 거 알고 있었어도 너가 일단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걸 명확히 밝히지 않고 허위로 한 거야 이거는 라고 해서 투자자 손을 들어줍니다.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와 투자자 자기도 알고 있었으면서 치사하다 이랬는데 진 거예요. 스타트업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계약서에요. 좀 협상력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달아요. 진술과 보장을 위반한 경우에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투자자한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다만이라고 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를 낍니다. 이러면은 투자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인이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단서가 없으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갈 정도라면 스타트업이 투자자의 관계에서 좀 협상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럼 투자자가 당연히 그 조항을 지웁니다. 예, 이해 가시죠? 예. 자, 이렇게 진술과 보장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투자자가 뭘 요구하냐? 야, 나는 당신들, 즉 임원 너희들만 보고 여기 투자하는 거야. 니네가 너무 능력이 좋아. 니네가 개발 능력도 좋고 경영 능력도 좋은데 내가 투자하자마자 주식을 갖다가 팔고 나가면 나는 뭐가 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계약서에다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이렇게 넣어요. 이거는 되게 부당해 보이지만 99%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즉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 즉 여러분들의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예, 이런 조항은 다 들어가니까 이해하시고요.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주식을 팔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회사의 주식이 막 10배가 뜨고 20배가 뛰었어요. 빨리 팔고 싶은데 투자자가 동의를 안 해서 못 팔고 있어요. 그래도 판다 했을 때 투자자가 이 우선 매수권 조항을 포함시켜요. 계약서에. 그럼 뭐냐면 야, 너 누구한테 팔 건데? 라고 하니까 이해관계 여러분들이 나 저 제3자 누구누구한테 팔 거야. 라고 하니까 투자자가 나 그럼 계약서에 있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제3자한테 못 팔고 무조건 그 투자자한테 우선해서 팔아야 돼요. 이게 우선 매수권 조항입니다. 이것도 거의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동매도 참여권과 공동매도 요구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이거 좀 어려운 조항인데 하나는 태그 얼롱이고 하나는 드래그 얼롱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래그 얼롱은 독소 조항이어서 저는 거의 무조건 삭제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태그 얼롱은 90% 이상의 계약서에 다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 태그 얼롱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3자한테 팔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주식도 뛰었는데 좀 팔게 라고 해서 팔려고 하니까 투자자가 야 그러면
너 팔고 나갈 때 내 주식도 같이 팔아줘라는 게 태그 언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과 투자자의 주식을 같이 제3자한테 팔고 여러분들과 투자자는 엑시트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이해 가시죠? 왜 태그 언론이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회사에서 나갈 때 투자자가 여러분들을 태그하는 거예요. 딱 태그해서 나도 따라서 나갈게. 해서 얼롱이에요. 따라서 나갈게. 태그해서 같이 나간다 해서 태그 얼롱이에요. 이거는 독소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을 팔 때 투자자의 주식을 같이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냥 투자자의 주식을 함께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 수 있으니까 이건 독소조항까지는 안 봐요. 드래그 얼롱은요. 이제 주체가 바뀌어요. 이제 투자자는 주식을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는요. 아까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은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투자자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제3자한테 팔려고 해요. 야, 나 누구한테 주식 팔고 나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니네 회사 투자해갖고 내가 돈도 좀 벌었다. 야,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3자가 투자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지분이 한 5%밖에 없잖냐. 니 거 팔아봐야 내가 5% 갖고 뭐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드래그 얼롱 조항이 니네 계약서에 있어? 나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저 이해관계인들, 즉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해관계인들의 주식을 네가 같이 들고 나와서 나한테 팔아. 예컨대 여러분들 주식, 이해관계인 주식이 60%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투자자는 5%밖에 없어요. 그 5% 싫어. 난 65% 먹을 거야. 라고 제3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5%를 팔면서 여러분들 주식을 딱 잡아갖고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끌어갖고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투자자가 여러분들 주식을 드래그해서 같이 팔아버린다 해서 드래그 얼롱이에요. 이게 왜 독소조항이냐? 여러분들 가만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여러분들 주식을 자기 주식이랑 같이 팔아갖고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스타트업의 최대 주주였다가 한순간에 주식수가 0개인 아무 주주도 아닌, 주주가 전혀 아닌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한순간에 드래그 얼롱 조항이 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나 이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식까지 다 사버린 그 제3자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죠? 그럼 주총을 열어요. 주총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이사에서 다 자릅니다. 해임을 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대표와 이사로 앉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드래그 얼롱 조항 때문에 한순간에 주주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대표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남의 회사가 되는 거죠. 즉 한순간에 회사를 뺏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드래그 얼롱 조항은 굉장히 독소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이거 삭제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투자자들도 대부분 삭제를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자, 풋옵션 조항인데요. 우리 보통 콜옵션, 풋옵션 막 들어봤죠.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조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여러분. 자, 투자자가 주식을 뭐 10억을 주고 샀다고 해봐요. 10억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밑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투자금을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뭐 중요 자산에서 압류가 걸리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러면 투자자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항도 95% 이상 다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자, 여러분이 투자금을 제가 만약에 R&D 자금으로 사용해라는 걸 조건으로 투자했어요. 근데 이 투자금으로 회사가 옛날에 빌렸던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너 사용 용도 외로 사용했네? 라 그래서 나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해관계인 니네한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면요. 제가 10억을 회사한테 주고 주식을 갖고 있죠? 그럼 투자자가요. 갖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여러분들, 임원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내 주식을 사가는 걸 청구하는 거고 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한테 10억 플러스 지연이자 알파를 더 붙여서 이 주식을 사가야 돼요.
이게 왜 나쁘냐? 왜 독소 조항이냐?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냐? 자, 투자자가 주식을 10억을 투자할 때는 어디에 돈이 들어갔어요? 회사로 들어갔죠. 근데 이 요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누구한테 이걸 갖다 요구한다고요? 이해관계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내 주식 사가. 그럼 여러분들은요, 돈은 회사가 10억을 받아서 회사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월급 받고 대표로서 막 활동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리스크가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회사의 중요 자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사실 이건 반드시 지워야 돼요. 이 주식 매수 청구 전체 조항을 지울 수는 없고요. 이 가압류, 가처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당장에 소송을 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죠. 서로 주장을 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내가 채권이 있다, 돈 받을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것만 듣고서 법원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악의적으로 여러분들 스타트업의 어떤 자산을 갖다가 가압류하려고 있지도 않은 계약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서 가압류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된 순간 투자자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허위로 가압류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가 야 가압류 걸렸으니까 내 주식 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지우셔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좀 더 이런 거예요. 보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엄격하게 수정하는 거죠. 보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투자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사용 용도 외로 현저히 중대하게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든가 진수가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한 경우에다가는 가로 열고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함 이렇게 단다거나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최대한 스타트업한테 유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돼 갖고 강제로 주식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해관계는 연대 책임 조항인데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예, 그래 다행히 1시간 정도 안에 이제 끝나네요. 다행인데, 자, 이해관계는 연대 책임 조항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투자를 받은 회사가 열심히 굴러가다가 잘 안 됐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회사와 여러분들 이해관계인 개인들의 책임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관계인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이건 좀 엄격하고 되게 투자자한테 유리하고 이해관계한테 불리한 조항인데요. 길죠. 보기도 싫죠. 근데 사실 투자계약서가 약 짧으면 20페이지, 길면 50페이지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30쪽, 40쪽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검토하실 때. 그래서 참 까다로운 건데 어쨌든 되게 투자자한테 유리하고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조항 하나 예시를 볼게요. 제3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경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술과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물론 이때 나중에 가로 열고 보험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알거나 알고 있었던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어쨌든 진술과 보장이 허위거나 부정한 경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서 보험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여러분들이 불이행하거나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 회사와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 재무실사,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로부터 그러한 손해와 손실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를 면책시켜야 되고, 그렇죠? 본조에 따른 면책과 관련해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각각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투자 한번 잘못 받으면요. 투자자한테 모든 손해와 손실을 다 보존해줘야 되고 배상해줘야 되고 그걸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까지 연대해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에요. 투자 한번 잘못 받으면 이제 거덜 나겠죠, 잘못하면. 근데 이 조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하는 과정, 계약서를 우리가 투자 받을 때 계약서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가 초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조항 한 조항 보면서 여러분들 위주로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주로 내용을 다 수정해서 다시 보내요. 그럼 투자자는 다시 또 이건 뭐지? 하면서 다시 또 자기네 위주로 다시 다 복구를 시키거나 또 수정을 해요. 이게 여러 번 핑퐁을 하면서 하나의 계약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모르면은 투자자한테 받은 투자 계약서를 보면서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아까 태그 얼렁 드래그 얼렁 문구 보면은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쉽지 않아요. 파악하는 게. 아까 연대 책임 조항도요. 뭔가 불리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내가 수정하자니 이거 다 업계 관례상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내가 이거 수정했다가는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걸 왜 수정해? 이렇게 괜히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수정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수정을 딱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3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험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고 아까 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어요. 뭐냐면 여기 없었죠. 근데 이렇게 빨갛게 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위반하건 고의로 위반하건 실수가 없는데도 못할 수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실수를 안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아까 가압류 있잖아요. 가압류. 여러분들은 열심히 회사 굴리고 있는데 경영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허위로 위조해갖고 여러분들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회사의 재산에. 여러분들은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근데 전에는 과실 없이 위반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아까는 귀책 사유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위반하면 연대보증 책임이었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배상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스타트업이 책임이 있으면 스타트업만 배상하면 되는 거지 이해관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배상하면 되지 스타트업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 회사와 이해관계인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사람이 배상하면 되고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사실 회사를 경영할 때 뭐 큰 실수만 안 하시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까지는 없고요. 투자자도 사실상 아까 이 조항, 이 완전 연대 책임, 무과실 연대 책임 조항에 대해서까지 고집을 끝까지 부리진 않아요. 이거는 좀 수정하자고 하면 수정을 해줘요. 이걸 만약에 끝까지 수정 안 하고 무조건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이 무과실 연대 책임, 즉 과실이 없어도 연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은 그 투자자한테 투자를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예, 꼭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투자 계약을 아주 간략하지만 다 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냐면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왜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계약을 많이 체결하는지 그 다음에 상환권이 뭐고 전환권이 뭐고 우선권이 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진술과 보장, 선행조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우선 매수권, 태그 얼렁, 드래그 얼렁 이런 구체적인 권리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개인적 연대 책임 조항이 잘 수정돼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때만 투자자한테 배상 책임이 부여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투자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논의를 하실 때 투자자가 무시하지 못해요. 이 사람 좀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앞으로 투자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제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그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뭐 간략하게 뭐 질문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시간 될 때 간략하게 의견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